여기 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예요. 맞습니다. 바로 그 빅쇼트의 크리스천 벨, 아니 마이클 버리인데요. 마이클 버리 요즘 중국 주식 미친듯이 사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사고 있기보다는 올해 초부터 많이 모아왔죠. 포트 1위, 2위 비율 주식이 바로 중국 주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냥 몰빵 갈겼다, 그 정도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말이죠, 요즘 중국 별로 안 좋았던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니 요즘이 아니죠. 이거 이제 몇 년은 된 이야기니까요. 제일 처음으로 나온 게 아마도 부동산 위기일 겁니다. 헝다나 컨트리가든 이런 기업들 싹 다 무너졌죠. 무시무시한 공실. 그러니까 미분양으로 볼 수 있는 부동산 위기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실 거예요. 또 다음으로는 10%를 훌쩍 뛰어넘는 청년 실업 문제도 골칫거리일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처럼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 그리고 고령화도 중국의 장기 잠재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이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미중 분쟁 같은 리스크도 분명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 망한다 하는 것도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쵸? 원래 호들갑을 떠라 클릭이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이클 버리는 샀다는 거죠. 물론 최근 들어서 중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매니저들이 늘고 있긴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하워드 막스가 있겠죠. 최근에는 중국에 관련된 건 뭐든지 사라는 데이비드 테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투자자도 있습니다. 바로 스탠리 드러켄밀러인데요. 이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엄청난 투자자죠. 저 유명한 조지 소로스 밑에서 경력을 쌓았고 그 이후에는 자기 헤지펀트를 차려서 엄청난 돈을 번 성공한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중국 주식? 난 절대 안 산다. 공산당이 집권하는 한 내가 중국 주식 살 일은 절대 없거든. 이렇게 딱 잘라서 절레절레 고개 젓고 있다, 이겁니다. 자, 마이클 버리 그리고 스탠리 드러켄밀러 완전히 상반된 의견으로 부딪히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부양책 발표와 함께 중국 주식 크게 올랐다가 지금 조정 중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맞게 될까요? 최근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랠리가 시작할 때 산 사람들은 여전히 큰 이득을 보고 있을 겁니다. 중국 주식은 앞으로 더 오를까요? 아니면 정말로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말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리스크가 앞으로 더 부각되게 될까요? 오늘은 이 두 투자자의 의견을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잠시만 시작하기 전에 제 투자레터 홍보 좀 할게요. 제 투자레터니까 광고는 아니고요. 네, 물론 무료 뉴스레터고요. 매일 아침 투자 뉴스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투자에 관련된 중요한 뉴스들과 키차트 보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주소는 댓글 첫 번째에 고정해뒀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시고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클 버리부터 한번 볼게요. 버리가 왜 이렇게 중국 주식을 사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마이클 버리는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빅쇼트의 주인공이죠. 빅쇼트 말고는 맞춘 게 없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려 3불에서 300불을 갔었던 게임스탑에도 꽤 크게 베팅을 했었고요. 또 2년 전 기름이 140불을 향해 갈 때는 석유에도 베팅을 했었죠. 물론 빅테크가 계속 랠리할 때는 빅테크에도 투자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마이클 버리가 뭐 샀대 하면 다들 이제 고개를 돌려서 한 번씩 보곤 했었던 거죠. 사실은 저도 약간 마이클 버리가 갑자기 중국을 왜 샀지? 이런 생각을 보고 처음 했었어요. 2023년 4분기에 조금 사기 시작해서 2024년 1분기, 2분기 거치면서 지금은 포트 1위에 중국 주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뭘 샀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알리바바 그리고 징동을 많이 샀어요. 이 주식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주식들은 흔히 기술주로 분류가 돼요. 하지만 영위하고 있는 주 산업은 이커머스에 해당이 됩니다. 미국으로 치면 아마존, 우리나라로 치면 쿠팡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주식들은 겉모습은 기술 주시지만 사실은 소비 중심의 내수 주식이죠. 쿠팡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쿠팡의 혁신이라는 게 있긴 있죠. 하지만 그래도 이거 분명히 내수 주식이니까요. 그럼 당연히 이어서 이 질문이 나올 겁니다. 중국 경기 안 좋다는데, 중국 내수 안 좋다는데 바바랑 징동은 괜찮을까라는 질문 안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심지어 중국은 지금조차도 제로 코로나의 여파에서 다 못 벗어난 데다가 부동산 위기도 아직은 해결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시원하게 풀리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일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맞죠? 그런데 샀다? 그런데도 샀다? 라는 것은 2024년 1분기 이때를 바닥쯤입니다. 정확하게 어디가 바닥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닥에 가까웠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 해 뜨기 직전이다, 나는 지금이라고 본다,
기회라고 본다. 지금 사야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중국 내부에서도 회복의 기미가 아예 보이지 않는 건 아닙니다. 가볍게 한번 살펴볼게요. 내수 소비의 핵심이라고 하면 아마도 관광이 되겠죠. 이번 국경절 여행 수요는 이미 19년의 피크를 갈아치웠습니다. 최소한 내수 소비 그리고 여행에서는 코로나 여파를 이제야 완전히 지우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려 5년이 걸렸어요. 자, 다음 건설 부동산 부문에서 핵심적인 선행지표인 굴착기 판매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반등하고 있어요. 이게 선행지표이니만큼 아직 완전히 부동산 가격에 연동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따라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움직임에 확실히 힘을 실어주고 있는 중국의 경기 부양이 마침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기 부양은 지난 2-3년간은 없었던 규모예요. 이게 왜 지금인지도 매우 중요하겠죠. 마침내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긴축하는 도중에 중국이 완화하는 건 당연히 부담이 있었을 테고 이제는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함께 마침내 미뤄왔던 부양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버리도 아마도 이걸 노리고 중국의 내수 회복에 베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버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말해보죠. 자, 지금 중국 주식은 싸다. 그리고 서서히 내수가 회복될 것 같다. 그런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장은 중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관하고 있다.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반전이 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사두자라는 거였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이클 버리는 중국의 회복 탄력성을 믿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힘들 수 있겠지만 지금이 아니면 언제 사지? 라는 생각으로 행동에 나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치적인 고려는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미중 분쟁이나 미국의 대통령 이런 것들이 중국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고려가 별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중국 매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마이클 버리와는 완전히 반대 입장에 서 있어요. 중국 주식? 난 절대 안 산다. 딱 잘라서 선언하듯이 말했는데 말이죠. 일단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누군지 모르실 분도 있으니까 설명을 잠깐만 드릴게요. 당연히 평범한 투자자는 아니고요. 조지 소로스와 같이 일했었던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뭐라고 했냐면 중국 나는 절대 안 산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로 바로 정치적인 리스크를 들고 있습니다. 드러켄밀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중국 주식이 오르더라도 나는 절대 투자 안 할 거다. 왜냐하면 중국의 정치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경제가 크게 성장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이걸 좀 더 직접 드러켄밀러가 말했던 워딩으로 바꾸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진핑이 중국을 통치하는 한 나는 중국 시장에는 관심이 없다 라고 말했죠. 여기서 드러켄밀러가 말하는 정치체제가 뭐냐 하면 바로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일 겁니다. 중국은 지금도 공산당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고 이 정치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한 경제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이전의 중국보다 기존의 자유경제 시스템을 주장하던 사람들을 많이 숙청해버렸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좀 더 독재에 가깝게 바뀐 것도 사실일 겁니다. 가령 공공부유 같은 선전 용어를 생각하시면 분명히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다고 드러켄밀러가 국제투자에 소극적인 거? 이건 물론 아닙니다. 중국 대신 일본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에는 관심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이 나라가 자본주의를 향해서 가고 있고 점점 더 매력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아르헨티나에 대한 콜이 좀 기억에 남아요. 남미,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르헨티나에 대한 투자는 여러 헤지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 좀 인기를 얻고 있는 트레이드거든요. 이 부분도 나중에 좀 말해보죠. 아르헨티나, 만약 중국이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권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등이 있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드러켄밀러는 미국에 적대하고 있는 또 경제 발전에 져야되는 독재적인 공산당 정치는 투자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리고 이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나는 중국 주식 랠리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정치가 문제다 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중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도 한번 좀 살펴보죠. 최근 뉴스만 봐도 다들 느끼셨겠지만 지금 현재는 좋지 않은 거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말들이 있었죠. 중국이 곧 미국을 따라잡을 거다 이런 말도 많았지만 이제는 이런 말은 그냥 아예 쏙 들어가 버렸고 그걸 넘어서서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졌느니 중국 경제가 끝난다느니 하는 말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동산 위기 말 안 할 수 없겠죠.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파산하고 있다는 소식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에버
에버그란데 그리고 컨트리 가든 같은 큰 회사들이 파산하면서 부동산 시장 전체가 흔들리기도 했죠. 중국의 빈집 문제, 그러니까 이분양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거 사실이고요. 부동산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비중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소비자들도 돈을 안 쓰게 되고 경제 전반이 얼어붙어 버린 거죠. 자, 두 번째,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중국이 엄청나게 빠르게 회복할 거다라는 예상이 좀 지배적이었는데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리오프닝이 늦어지고 제로 코로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지금에 와서는 이거를 이제 밀어붙였던 시진핑 주석 본인도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게다가 세 번째,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건 좀 웃긴 게 너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로 해버리기도 했죠. 젊은 세대들이 직장을 찾지 못하면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사실 우리나라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죠. 라기보다는 우리나라도 좀 심한 문제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작해서 연애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고 부동산도 사지 않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안 쓰게 되고 내수가 굴러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 어둡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관광산업 이제 회복을 시작했어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업계들이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거든요. 이번 국경절에는 마침내 19년의 관광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19년이라고 하면은 프리 코비드죠. 코로나를 이제서야 극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신호들이 조금씩 보이긴 하지만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리스크, 특히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걱정하고 있는 정치적인 리스크와 장기적인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크기도 합니다. 특히 정치적 리스크, 이거 정말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앞날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재 미중 분쟁도 그렇고 이제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기다리고 있죠. 여기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미중 분쟁의 모습도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미중 분쟁의 위협이 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정치 체제 자체가 품고 있는 모순이 아마도 위험일 수 있을 거예요. 과연 일당 독재의 정치 체제는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중국이 또다시 구소련처럼 아니면 동독처럼 실패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다르다, This time is different를 보여줄 것인가, 이걸 지켜봐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 경제 안 좋은 거 이거 다 동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마이클 버리는 기회다 라고 생각하는 반면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그래도 위험해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두 사람의 입장을 한번 번갈아 가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마이클 버리와 스탠리 드러켄밀러 두 사람 모두 투자계에서 거장으로 통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버리는 말합니다. 중국의 기술 혁신, 내수 회복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 중국 경제 좋지 않은 거 맞는데 알리바바나 징동 같은 기술 주식들은 이미 그런 배관 가격에 모두 반영한 상태고 가치를 따져봤을 때는 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히 버리는 AI와 기술 혁신이 결국에는 중국을 다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이두도 매수를 했죠. 반면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도 정치적 리스크가 근본적으로 존재한다. 게다가 장기적으로는 이런 공산당 체제에서는 경제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해요. 그러니까 드러켄밀러는 아무리 중국 주식이 오르더라도 정치적 변화가 없으면 장기 투자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걸까요? 이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려서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두 사람의 투자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 근본적인 원인일 겁니다. 투자는 정답 맞추기 게임이 아니니까 말이죠. 이건 투자 스타일의 문제인 거예요. 마이클 버리는 항상 소수 입장을 택하는 투자자로 유명하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남들이 모두 다 미국 경제는 강하다, 영원히 성장할 것이다 라는 낙관론에 빠져 있을 때 버리는 지금 너무 위험하다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큰 숏포지션을 구축했었죠.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중국 경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거 오케이, 근데 주식은 그것보다 더 싸, 오를 거야,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버리와는 좀 더 다른 스타일의 투자를, 말하자면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투자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리스크 관리에 아주 철저하죠. 그래서 지금처럼 정치적인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는 아무리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증거가 있다 해도 투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참 재밌죠.
사실 이건 단순히 중국 주식에 대한 의견 차이만이 아니라 투자 스타일에 따른 근본적인 차이예요. 한쪽은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쪽은 위기를 관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저는 투자에 있어서 사실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결과는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거기에 다다른 사유 과정,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왜가 더 중요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컨트레리언, 즉 역발상 투자자의 입장을 더 지지하는 편입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중국 주식, 그 중에서도 특히 기술주들은 그동안 정말로 오랫동안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몇 년간 가격이 끝없이 하락했고 그 결과 지금은 가치 면에서는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가 맞습니다. 중국 경제 비관적이었고 지금도 좋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 중국이 처음 겪고 있는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중국 주식은 그리고 중국 경제는 굉장히 여러 번 침체를 겪었지만 결국 반등해 왔던 사례들이 역사적으로 많습니다. 한번 볼게요. 08년, 14년 이때도 중국 망한다는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히게 떠들어대던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마이클 버리의 주장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기술과 혁신은 여전히 중국의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리바바나 징동닷컴 같은 기업들은 단순히 중국 내에서만이 아니라 글로벌 기술 시장에서도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중국 직구를 많이 쓰고 있고 틱톡 같은 플랫폼들도 점점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죠. 테슬라, 삼성과 협업하고 있는 바이두도 그렇고요. 이런 기업들은 향후에 더 성장할 가능성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말처럼 정치적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걸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도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가치 투자의 기본 원칙은 뭘까요? 가격이 충분히 싸졌을 때 매수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리고 지금 중국 주식이 싸다는 거, 이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 중국 주식 기회라고 생각해요. 물론 더 일찍 사셨어야 되겠죠. 제가 누누이 말했던 바대로 중국 주식은 1분기가 저점이었고 최소한 사려면 여름에라도 한번 조정을 줄 때 샀어야 했을 거예요. 그에 대해서 다른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랠리 때 큰 수익을 남기면서 팔 수 있었을 거예요. 뭘 말하더라도 미리 말해야죠. 지난 다음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 그거 별로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최근 부양책과 경제 실적 등으로 해서 중국 주식 크게 올랐다가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르기 전보다는 당연히 덜 떨어졌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 잠재력이 완전히 훼손되지는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 즉 인공지능이나 전기차 부분에서는 중국이 산업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물론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투자 경력이 많고 오래된 마이클 버리나 하워드 막스, 스탠리 드러켄밀러도 서로 의견이 다른 거, 이거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이 형성되는 거겠죠. 네, 댓글로 여러분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주말에 업로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좋은 주말 되시고요. 네, 여기까지 고면미의 문티켓이었습니다.